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의 개혁개방. 오늘은 제4주차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조선의 개방을 위한 전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사 척사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척사운동을 뚫고 이듬해인 1882년 어떻게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느냐, 그 과정과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조미수 통상조약의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 조미수 통상조약을 다른 말로 슈펠트 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아니고 속되게 불러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력은 이렇습니다. 1880년 4월 리용장이 조선에 대한 청구의 종주권을 확실하게 지켜줄 나라가 어느 나라일지 고심하고 있을 때 미국으로부터 조선과 수교 협상에 관한 정권을 부여받은 슈펠트 제독이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는데요. 그 슈펠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1882년 뉴욕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 때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15년간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고 지중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예편 후에 상선회사에서 근무했는데요. 1861년 그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쿠바 하바나 총연사로 관직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을 무렵인 1863년 해군에 재입대해서 중령 계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연방해군의 함장으로 남부 연방해군과 여러 차례 해전을 벌여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고요. 그 남북전쟁 이후에는 아시아 함대에 배속되었는데, 그 제너럴 셔먼 사건이 발생한 게 1866년인데, 그 이듬해인 1867년 1월에 진상 파악을 위해서 한 차례 조선을 방문을 했습니다. 와추세트 호의 함장으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현장인 대동강 하구와 남해안 거문도 일대를 둘러볼 계획이었는데요. 정작 그 서해에 도착했을 때는 대동강이 아니라 대동하가 유입되는 황해도, 장현현, 원래도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왜 대동강에 가지 않고 대동하에 갔느냐면 대동강이든 대동하든 영어로 표기하면 똑같이 대동리버라고 표기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그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대동하가 결빙되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기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엉뚱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찾아 헤맸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슈펠트는 장병 39명을 우도 목동포에 상륙시켜 섬주민 김대청에게 친서 2통을 건네면서 장현 현감 그리고 조선 국왕에게 각각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김대청이라는 인물이 뭐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고 그냥 슈펠트의 그 편지를 받은 사람 정도가 되겠죠. 섬에서 뭐 유지 정도 되는 그런 별로 안 유명한 인물입니다. 김대청은 친서를 장현 현감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엄동설안에 장현 현감, 황해 감사를 거쳐 그 의정부, 영의정이 근무하는 곳 말이죠. 의정부까지 친서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아오려면 적어도 20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현 현감에게 보내는 슈펠트의 친서에는 자신은 그 전쟁이나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조선과 미국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조선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들 텐데 영어로 보냈으면 어떻게 읽었겠느냐, 이런 의문이겠죠. 당시 조정에는 그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슈펠트의 친서는 중국인 통역관이 한문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국왕에 보내는 친서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머리에는요, 지난해 6월, 그러니까 1866년 6월, 서해안에 난파된 서프라이즈호 선원을 구제해준 데 대한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66년 9월에는 제너럴 셔머너를 불살랐는데 정작 석 달 전에는 서프라이즈호를 구제를 했다.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서프라이즈호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 평안도 철산부라고 하는 곳에 표착한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호 선원 7명을 구제해서 한 26일 동안 잘 돌봐주다가 중국으로 무사히 송환시킨 사건이었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조선은 그 외국인과의 접촉을 막고는 있었지만 표류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은 유원지도라고 해서요. 멀리서 온 이웃을, 멀리서 온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는 도의,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도의,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공경하지만 대신에 상거래는 하지 않는다. 서로 교류는 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프라이즈호를 구제해 준 것은 감사를 해야 될 일이었고요. 본론은 제넬러 셔먼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 달에 서프라이즈호를 잘 대해 주다가 왜 9월 달에는 그 제너럴 셔먼호가 갔는데 그 모두를 몰살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항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소문에는 살아남아 있는 선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송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단호했지만 표현은 완곡하고 정중했죠. 심지어는 수신인을 대조선국 대국대왕이라고 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조선 국왕이 대국대왕이라고는 칭호를 들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존칭을 썼던 겁니다. 물론 영어본에 보면 The King of Korea라고 돼 있지 대국대왕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관이 옮기면서 중국인 번역 통역이 그 한문으로 옮기면서 대국대왕 이런 식으로 조금 다소 과장되게 번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서 두 통을 전달한 후 슈펠트는 오차진 올레도 우도를 오가면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진상을 탐문했다고 하는데요. 그 탐문 보고서에 의하면 뭐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의 산천에는 황금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다만 이제 채굴 도구와 기술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다소 잘못 봤는데요.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이 금광을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금광을 개발했다가 그 조공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그 금광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보고서 때문인지 미국은 조선과 수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선의 금광 채굴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1895년 14년 동안 그 공을 들인 끝에 드디어 동양의 엘도라도라고 불리게 되는 문산금광의 채굴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너럴 셔먼호에는 광둥 출신 중국인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선 서해안에는 광둥 해적에 의해서 자행된 살인, 약탈, 강도의 피해가 막심하다. 중무장한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부근까지 올라와서 약탈 행위를 자행하자 조선 관민들은 그 상선을 해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그 평안도 관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해적선으로 간주해 공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둥 출신 중국인 선원 때문이 아니라 총과 대포를 쏘며 위협한 미국인 선원 때문에 불살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이제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 27명, 실제는 24명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27명이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7명은 우발적인 도발 행위가 해적 행위로 오인되어 흥분한 평안도 관민들에게 살해된 것이지 결코 조선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살해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뭐 조선 정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재판 절차 없이 누군가를 살해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남짓 황해도 웅진만에서 그 탐문한 슈펠트는 수십 일이 지나야 도착할 조선 정부의 답신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목적지인 거문도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문도는 1845년 남해안 일대를 탐사한 영국 해군이 포트 해밀턴이라고 멋대로 이름을 붙인 이후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군사기지로 영국이 눈독을 들였던 섬이었습니다. 그 포트 해밀턴 사건 혹은 뭐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영국 해군이 2년 동안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거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지도에 나오지 않는 암초나 섬을 발견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독도라고 하고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립적인 그 명칭이라고 하는 리앙크루 아일랜드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배인 리앙크루호가 동해를 탐사하다가 발견한 섬이라고 해서 리앙크루 아일랜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은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인 그런 병폐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펠트가 거문도를 탐사한 이유는요. 영국이 거문도를 차지하기 전 미국이 먼저 차지하는 것이 어떨지 탐사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던 거고요. 슈펠트는 해양 탐사 전문가와 박물학자까지 동원을 해서 닷새 동안 거문도 일대를 정밀 탐사하고 미국 해군기지로 손색이 없는 항구라는 확신을 얻은 후에 상하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슈펠트는 1867년 조선을 방문한 2주 동안 조선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조선인의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조선 정부가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켰듯이 자신도 조선을 개항시키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11년 후였는데요. 미국 상하원은 1878년 3월 조선 개항을 위한 양원 합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성 조달국장으로 근무하던 슈펠트는 타이컨데로가호의 함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약소국가들과 예비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아프리카, 아시아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라이베리아와 국경 문제를 확정짓는 조약을 체결한 슈펠트는 동쪽으로 계속 항해를 해서 1880년 4월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던 것이죠. 슈펠트는 4년 전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그러니까 1876년요. 조선과 조약을 체결했던 일본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주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일본 주재 미국 공사 빙하의 요청을 받은 외무경 이노우에는 부산 주재 일본 영사 곤도에게 미국과 조선의 조약 체결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슈펠트는 처음에는 일본의 중재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80년 5월 슈펠트가 타이컨 테루가호를 타고 부산 흑암도 앞바다에 정박을 시켰는데요. 타이컨 테루가호가 정박한 이 흑암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안 나와요. 단지 다대포 부근 이 정도라고만 나와 있는데, 다대포 부근에 있는 어떤 작은 암초 같은 것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무인도겠죠. 곤도 영사가 슈펠트를 대리해서 동네 부사 심동신을 찾아가서 조약 체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곤도가 이렇게, 이건 실록에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흑암도 앞바다에 정박한 이양선은 미국 배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귀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편지를 써가지고 와서 우리 일본이 귀국과 친선 관계를 가진 지 매우 오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동래부에 가서 사유를 상세히 알리고 외교문서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부사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슈펠트를 만나보고 가져온 서계를 조정에다가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심동씨는 그 곤도 영사의 말을 그 단칼에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말이 통하지 않고 거리도 대단히 멀다. 그리고 그들이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왔다는 것은 당치 않는 말이다. 더구나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데려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일본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그 곤도는 한 번 더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여타의 서양 나라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유럽과 미국은 다르게 간주해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그 미국 배가 온 것은 전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니까 한번 만나봐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지만 심동 씨는 외국 배가 와서 정박하면 만나지도 말고 편지도 접수하지 말라고 하는 조정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영사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타일러 돌아가라고 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동래부사 심동신이 서계 접수를 완강히 거부하자 슈펠트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나가사키로 돌아갔습니다. 그 유일한 성과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867년 황해도 장현현을 방문했을 때 조선국왕에게 조회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신이 오기도 전에 그 2주일 만에 돌아갔다고 했는데요. 그 답신을 동래부사 심동신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조선 정부는 조회만 불쑥 건네고 떠나버려서 전달하지 못했던 답신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1867년 슈펠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조회는 장현현감, 황해감사를 거쳐 일주일 만에 의정부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대원군에게도 보고가 되었고요. 대원군은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해당 지방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원군의 지시대로라면 황해감사 박승휘가 답신을 보내야 했지만 제너럴 셔모노를 불사른 장본인인 평안감사 박규수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황해감사 명의로 대신 답서를 지어 보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박규수의 문집인 환제집에 실려있는 의 황해도 관찰사 답 미국인 조회 풀어보면은 미국인의 조회에 대한 황해도 관찰사의 모의 답서 이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요. 이것을 보냈습니다. 의 황해도 관찰사 답 미국인 조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대동강 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대한 그 조선 정부의 처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답변인데요. 얘들이 그냥 쭉 왔다. 조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대동강 하구를 따라서 쭉 올라와서 평양까지 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평양성의 부장, 그러니까 중군 이현익을 말하는데요. 중군 이현익이 이양선을 호위해서 항해하면서 저들과 아국인이 어지러이 뒤섞이는 패단을 막았다. 근데 하루는 그 배로부터 밧줄 달린 쇠갈고리가 투하되어 부장의 배를 끌고 가서 부장을 배 안에 잡아 가두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 고위 관리를 납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왕래하던 상선을 만나면 대포를 쏘아 부수고, 그 배라는 게 제너럴 셔머노고요. 대포를 쏘아 부수고 물건을 빼앗으며 사람을 죽인 것이 부지기수였다. 그 피난 행렬도 일어났고요. 그 아국인이 적대에서 싸운 일이 없는데 왜 그랬는지 너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손한 말투로 강구해서 부장을 돌려달라고 청했지만 저들은 그 평양성에 들어간 후에 이현익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 최씨란 자라고 나오는데 이 최씨가 아마도
토마스 목사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제너럴 셔먼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목사인데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러니까 개신교요. 가톨릭은 순교자가 많았는데 개신교는 그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가 처음이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조선말을 잘하는데 잘은 못했고요. 더듬거리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사납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반드시 평양성으로 침입하고자 했는데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해서 그 결과로 관민이 힘을 합쳐서 배를 불사르고 나머지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지금도 그 배가 미국 배인지 영국 배인지 어느 나라 배인지 전혀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도 걔네들이 무슨 의도로 조선을 침공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신이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요. 연안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연안 박지원은 그 실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연안 박지원의 손자로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살은 장본인이자 개화파의 선구자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를 불지른 것은 당연히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지른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개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했었겠죠. 답신을 집필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 교수는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우의정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1874년 이후부터는 개혁파의 선구자로서 신진 개혁 세력들의 육성에 주력합니다. 근데 74년부터 77년까지니까 그리 오랫동안 육성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서강번, 서재필 등은 모두 그에게 개화 사상을 배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슈펠트는 이노우에 외무경과 협의해서 조선 예조로 보내는 이노우에의 공문에 슈펠트의 서신을 봉함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또다시 교섭을 시도했는데요. 서신은 동네부사를 거쳐 중앙정부까지 전달되었지만 슈펠트의 서신에 대고려라고 하는 잘못된 국호를 쓰고 절차를 무시하고 국왕에게 직접 보내는 어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서 개봉조차 하지 않고 반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대고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아마도 중국인 통역이 The Great Kingdom of Korea를 직역하는 바람에 야기된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취재한 지 얼마 안 돼서 산적한 국내 문제를 처리하기도 힘이 붙여서 남의 나라 외교 문제에 관여할 여유도 없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정부의 압력을 행사할 만한 영향력이 남아있지도 않았던 거죠. 두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슈펠트는 청국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부양 대신 리용장에게 친서를 보내자 리용장은 슈펠트에게 텐진으로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1880년 7월 21일 텐진에서 슈펠트와 리용장이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을 의제로 회담을 개시했는데요. 물론 이 당시에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청국에게다가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리용장은 슈펠트가 청국 해군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조선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미국과 조선의 조약 체결을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슈펠트는 흔쾌히 승낙하고 조약 협상을 위한 정권 신임장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일시 귀국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슈펠트가 텐진으로 돌아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881년 6월이라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척사유눔을 반포해서 조약을 공공연히 협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은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조선과 조약 체결을 위한 그 정권 대표를 국무성으로부터 얻게 되었죠. 자, 그러면 슈펠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조선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1년이라고 하면요.
그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그 척사 운동 때문에 정말 조정이 안팎으로 어지러웠던 시절인데 그, 그 유림들의 척사 운동과 관계없이 미국과 수경 문제는 국왕을 중심으로 은밀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경 문제를 추진할 관리가 영선사였는데요. 1881년 3월 25일 날 영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영남지방 유림들이 그 만인소를 올리고 골문 앞에서 복합하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죠. 그러니까 유림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왕은 여러 차례 척사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3월 25일 어전에서 논의된 영선사의 파견 목적은 천국의 무기제조 기술을 배우게 할 공도를 인수를 하는 그런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영선사가 두 가지 임무가 있었거든요. 공도 인솔과 그 미국과 조약 협상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한 임무, 미국과 수교 문제를 협상하는 영선사의 또 다른 임무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하단을 되었을 뿐 공공연하게 조정해서 논의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파송 날짜를 5월 8일로 정하고 뇌자간 그 천국 정부에다가 외교 문서를 보내던 관리입니다. 그 뇌자간 이웅준을 베이징과 텐진으로 보내서 영선사의 파견 계획과 그들의 임무를 설명했는데요. 그 파송 날짜는 6월 13일로 연기되었고 파송을 사흘 앞둔 6월 10일 국왕의 지시로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왜 연기되었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38명을 선발해야 되는 공도의 모집이 지지부진해서 파송 날짜가 임박했어도 10명밖에 모집하지 못한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영남 만인소를 비롯한 척사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근거가 그 영선사 파견이 연기된 6월 10일인데요. 그 국왕의 지시로 영선사의 파견이 무기 연기된 6월 10일은 국왕이 척사 유능을 반포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 11월 17일 그 유림들의 그 복합상소, 이재선의 영모 사건 등으로 파행과 연기를 거듭하던 영선사가 드디어 서울을 출발했고요. 애초 원래 봄에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해로를 이용해서 텐진으로 떠날 그 예정이었지만 한파로 해로가 얼어붙는 바람에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그 여정은 더 길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882년 1월 6일 영선사 김윤식은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그 천국 정부 예부라고 하는 곳이 그 외교를 담당하던 부서인데 예부에다가 공문서를 발송을 하고 공도를 그러니까 천국의 무기제조 기술을 배워오기로 한 공도 38명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양 대신 리웅장에 머물고 있는 바오딩부로 떠났는데요. 도착한 것은 1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윤식과 리웅장의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고종은 그 김윤식 편에 보낸 그 미람에서 비밀 편지를 말하죠. 그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싶지만 백성들이 서양 사람들을 증오해서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논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박이 무턱대고 조선에 입항하면 아무리 부양 대신 리용장의 위세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재선 영모 사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변란에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천국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조약 체결을 공고하고 천국의 관원과 미국의 협상 대표가 함께 조선에 들어와서 조약을 협상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용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장은 단호히 거부하는데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 황제가 사전에 조서를 내린 전례가 없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미국, 청국, 조선의 관리가 조약을 텐진에서 자신이 있는 머물고 있는 텐진에서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말이죠. 조선과 미국의 조약 교섭을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면 아무래도 조선보다는 텐진에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김윤식은 국왕에게 서신을 보냈고 국왕의 윤허를 얻어 협상 장소를 텐진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식은 리용장에게 슈펠트와의 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정권 빙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뭐냐면 조약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정권 대신을 보내서 서로의 신임장을 제시한 뒤에 교섭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영선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슈펠트가 협상을 거부할 것이라는 게 그 근거였고요. 척사운동으로 어수선한 국내 정세를 고려할 때 정권 대신 파견은 쉽지 않은 일이고 설령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정권 대신 파견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용장은 슈펠트를 상대로 직접 교섭에 들어갔는데요. 조선과 미국의 수교 협상에서 조선의 협상 대표는 없고 미국과 청구의 협상 대표만 있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날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조선 정부는 리용장에게 간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뿐 단 한 채로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882년 3월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용장과 슈펠트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거중조정 문제, 관세율 문제, 상주 외교관 파견 문제, 취해법권 문제, 최의국 대우 등 14개의 조간은 순조롭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타결은 단 한 조간을 두고 청국과 미국이 한 채 양보도 없이 대립하는 바람에 최종 타결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리용장은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라고 하는 이른바 속방 조관을 제1관에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슈펠트는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면서 내치와 외교의 자주권을 가진다는 청국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요. 속방을 번역할 말도 없죠. 칼런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상하죠. 칼런이면 왕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속방을 상대로 조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거죠. 조약은 대등한 독립국끼리 체결하는 거니까요. 이걸 보면요. 석방과 미국의 수교를 요구한 이용장의 논리도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조선과 수교 문제를 청국의 북양 대신과 협의하면서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 아니라 독립국이라고 우긴 슈펠트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더욱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윤식의 태도였는데요.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알려주는 속방조간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감히 조선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만족을 했고요. 국왕도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속방조간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리용장은 속방조간이 명기되지 않는다면 교섭을 파기했다고 위협을 했고요. 하지만 슈펠트는 미국과 조선의 호혜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수교는 의미가 없다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차례 협상이 중지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협상은 조약의 속방조강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조미조약은 청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인되었다는 별도의 조회를 보내는 것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 조회가 남아있는데요. 조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대조선국 군주는 다음과 같이 조회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뜻이죠. 대조선국은 본래부터 청국의 속방이나 내치와 외교는 대조선국 군주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조선국과 대미국 양국 간에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서로 평등하게 예대하여야 하며 대조선국 군주는 조약의 각 관에 따라서 자주로 처리하되 대조선국이 청국의 속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국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정권위원을 파견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회문을 보내는 바입니다. 라고 썼죠. 대미국 백리세천덕이라고 했는데 백리세천덕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프레지던트를 한자로 표기하면 백리세천덕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미국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조선 개국 491년이라고 하는 말과 광서 8년 중국의 연호인데요. 이걸 나란히 병기함으로써 나란히 이제 씀으로써 중국 조선이 천국의 속방임을 다시 한 번 더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리웅전과 수교 협상이 타결되자 슈펠트 제독은 텐진을 출발해서 1882년 5월 8일 즈프에서 미국 군함 스와타라호를 타고 제물포로 출항을 했습니다. 청국관리 마젠춘과 딩루창이 청국 군함 3척을 몰고 동행을 했는데요. 조선 정부는 조일 수고조규 체결 당시 정권대관이었던 신헌을 다시 한번 정권대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신헌 일행은 스와타라호와 청국 군함을 차례로 예방을 했는데요. 이때가 조선 관리가 최초로 슈펠트를 만난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지구상에는 조선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펠트와 신헌의 대화는 중국어, 조선어 통역, 그리고 중국어, 영어 통역을 통한 이중 통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일은 이때 국기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슈펠트는 신헌에게 조미수 통상조약 조인식 때 조선도 국기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공고를 했고요. 그때까지 조선은 황색 바탕에 청룡과 적색 여의주를 수놓은 청국 국기를 본떠서 삼각형 천에 청룡을 그려 넣은 깃발을 국기 대신 사용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국기를 사용할 일도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고요. 슈펠트는 조선이 청국의 속방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청룡 삼각 깃발을 성조기와 나란히 내걸고 조인식을 거행한다면 속방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쏟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우려를 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신헌은 수행원 이응준에게 국기를 제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만든 게 태극기였다는 겁니다. 이응준은 흰색 바탕에 적색과 흑색으로 태극 문양을 그려 넣은 깃발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적색과 흑색이니까 지금의 청색과는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사괴를 그리지 않아서 멀리서 보면 일장기와 혼동될 수도 있는 조악한 국기였지만 어쨌든 태극이 가운데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태극기의 원형이 되는 국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약을 체결하면서 협상이 전적으로 청국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조선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총 14관으로 구성된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조선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국왕의 지시로 미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제8관의 조관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조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던 제물포 화도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도 인천에 가면 화도진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죠. 조약은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아파트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화도진 언덕에서 임시로 설치한 장막에서 조미수 통상조약 조인식이 거행되었는데요. 한문본 세 통은 조선 측이 인천부 관사에서 붓으로 필사했고, 영문본 세 통은 미국 측이 스와타로 함상에서 펜으로 정서했다고 하죠.
그 장막 앞에는 태극 문양 깃발과 성조기가 나붙겼고 해군 호위병들은 양키 두들을 합창했다고 합니다. 슈펠트는 조약을 조인하기 직전 장막 안에 있던 마젠충과 디뉴창에게 잠깐 물러나 있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조선이 독립국 자격을 조선이 독립국 자격으로 조약을 조인하는 순간 과거 종주국의 대표단은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시 45분 조선의 정권대관과 미국인 정권위원은 한문본 3통과 영문본 3통에 각각 서명하고 날인했는데요. 서명 날인이 끝나자 수펠트는 신호탄을 쏘았고 스와타라호는 조선 국왕의 안녕을 기원하고 조약 체결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포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조선은 개국 491년 만에 태평양 건너편 미국으로부터 독립국임을 인정받은 것이고요. 이것이 원문이고, 그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을 잠시 보면요. 그 조선과 미국은요, 대아미리가라고 썼습니다. 조선과 미국은 그 양국의 인민은 영원한 친선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권 대신을 각각 보내서 다음과 같은 조간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관은 이제부터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백리세천덕 프레지던트 음차라고 했죠. 대통령은 그리고 양국 인민은 영원히 평화와 우호를 다진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가볍게 보아 업신여기는 일이 있으면 즉각 상대국의 통지에서 반드시 서로 돕되 이치에 맞는 조치를 취해서 우위를 돈독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거중조정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good office, 중재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쪽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즉각 개입하도록 하는 그런 그 조치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4관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최해국 조간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조선국 개국 491년 그러면서 중국 광서 8년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이게 이제 조선이 그 천국의 속방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나도록 그 천국에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서기로 따지면은 1882년 5월 22일이다. 뭐 이렇게 되고 수사총장은 그 해군 제독 설비 슈펠트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선과 미국이 소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텐진 외교계에 알려지자 영국과 독일도 이용장에게 조선과 수교를 알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이용장은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약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약 체결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6월 6일 영국 측 정권위원 그 윌리스 제독과 조선 측 정권위원 조영하 사이에서 조영수 통상조약이 조인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 30일 독일 측 정권위원 블란트와 조선 측 정권 대신 조영하 사이에서 조독수호 통상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과 수교를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영국과 독일은 조약의 조건이 청국과 일본에 비해서 청국과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에 비해서 불리한 것을 트집 삼아서 비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1883년 이듬해죠. 11월 26일 날 그 영국 독일 사이에 그 인천, 부산, 원산 등 세 곳의 개항장 외에 서울과 양화진을 추가로 개항하고 그리고 관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조선 전역에서 외국 상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미국은 조약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조미조약의 제14관
최혜국 조항 덕분에 미국, 독일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882년 이후에 조선과 미국의 인연은 각별했는데요. 미국은 서양 열강 중에서도 조선이 최초로 국교를 맺은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최초로 상주 외교관을 파견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883년 조선이 서양의 최초로 외교 사절을 파견한 나라도 미국이었고요. 이 외교 사절이 보빙사입니다.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1888년 조선이 최초로 공사를 파견해서 상주 외교공관을 설립한 나라도 미국이었습니다. 고종은 미국 외교관, 교사, 선교사들을 믿고 의지했고 그 덕분에 미국은 개항 이후 조선으로부터 가장 큰 이권을 획득했습니다. 1897년 제9대 조선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된 알렌이 신임장을 제정했을 때 고종은 미국을 큰형님처럼 생각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나 정작 조선이 도움을 필요했을 때 미국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선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시 말해서 뭐 청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1909년 그때도 전혀 그 미국은 도움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조약 때문에 이 조약이 뭐냐면 그 일본의 수상과 그 미국의 뭐 육군 대신이 육군 장관이 그 맺은 그 조약인데 그 일본이 그 미국에서 일본이 그 프랑스에서 죄송합니다. 일본이 필리핀에서 그 미국의 이권을 보장해주면 미국도 조선에서 일본의 이권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조항이죠. 이 조항 때문에 고종이 그 미국에게 정식으로 거중 조정을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하게 된 것 그 때문이었고요. 결국 이제 미국을 향한 고종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이고요. 그 리웅장과 황중산의 주장한 연미로는 결과적으로 틀린 계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차와 날짐승 들짐승 개의 양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며 개방에 반대하던 은자의 나라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천국, 영국, 독일과 연이어 조약을 체결하면서 뜻하지 않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1880년대에 서양 사람들이 제멋대로 궁궐을 드나들고 수도와 내지에서 합법적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신문에 외국 상품 광고가 가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보시면 전부 외국 상품 광고들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슈펠트가 그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미국에 대한 고종의 기대가 일반적인 짝사랑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